한 바 있고 권오수 전 회장에게 도이치모터스의 신주 인수권을 장외 매수해 투자 유치를 몰랐을 리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외교부의 원로 헨리 키신저 전 국무부 장관이 향후 5년에서 10년 안에 미국과 중국이 맞붙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미중 양국은 실용적이고 공존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방이 맑겠습니다. 오늘 오전 호남 지방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와 영남 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8도 등 전국이 18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장수연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돈은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만 늘어난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말입니다. 투자에 성공하면 벌어들이는 돈 때문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옳았다는 사실에 기뻤다. 유럽의 워런 버핏이라 불리는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말입니다. 코스톨라니는 유독 돈을 벌었다는 결과보다 돈을 벌기 위해서 본인이 조사를 하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내린 과정을 중시했습니다. 무언가를 이뤄나가는 과정이 없다면 큰 결과를 얻었어도 행복감이 오래가질 않는다고 합니다. 복권에 당첨돼서 일확천금을 얻은 사람들이 불행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데요. 제 주변에도 사업과 투자로 큰 부를 일군 사람들을 보면 일이든 투자든 그 자체를 굉장히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급한 마음에 바로 돈을 쫓게 되는 게 사람의 심리지만 우리는 지금 어떤 과정을 밟아나가고 있는지 한 번씩 돌아보고 다시 한 걸음 나아가는 건 어떨까요? 5월 19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Y스트릿 이대호 편집장입니다. 오늘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책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는 책에 담긴 내용 중에 일부인데요. 내일 토요일 아침에 방송되는 별책 부록, 성공예감 별책 부록에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일도 많이 청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벌써 금요일입니다. 한 주가 참 빨리 갑니다. 원탁의 기자들이 찾아가는 날이죠. 전세 사기 또 깡통 전세 여러 논란이 있는데 그래도 뭐 전세라는 게 우리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이 전세 제도가 수명을 다했다라는 국토부 장관의 말도 나왔고 전세 제도 개편론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 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열리죠. 우리나라도 뭐 G7 회원국은 아닙니다만 계속해서 여기에 초청을 받아서 참석을 하고 있죠. 윤 대통령도 참석을 하고요.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어느 수준인지 이것도 한번 따져보는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금요일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 MZ세대의 절반 가까이가 2개 이상의 직업, 2개 이상의 일을 하는 엔잡러가 돼 있다고 미국의 CNBC 보도가 있었다네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소득은 제자리니까 뭐 어느 나라 사람들이든 뭐 투잡을 뭐 뛰고 싶어서 뛰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또 해야 하는 환경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음식 배달 혹은 우버 같은 차량 호출 서비스 혹은 대리운전, 온라인 쇼핑몰 창업 등의 일도 더 하고 있는 거죠. 소위 아르바이트 혹은 투잡이라고도 하는데 본업 말고 또 다른 직업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원조가 인형 눈알 붙이기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박스 접기. 저 어릴 적에는 저희 이모님이 실제로
초콜릿 포장 이 땡땡을 하셨어요. 초콜릿 포장. 그래서 이모 집에 가면은 초콜릿을 정말 원 없이 먹을 수 있었던 행복한 그 어린 시절의 기억도 있습니다.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스튜디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 정답도 역시 빠르게 들어옵니다. 5595님이 딱 두 글자 제일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5595님. 자, 원탁의 기자들과 함께합니다. 김치형 경제 전문 기자, 알고란의 고란 경제 전문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도 이 엔잡러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본업은 아니고 그렇죠? 오늘의 정답이 두 글자죠? 그렇죠. 함부로 얘기하기 힘드네요, 단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본인의 능력을 살려야 되고. 그럼요. 요즘 뭐 기회도 많고 네. 또 본인이 노력하신다면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흔히 아까 M잡러라고 하셨으니까 M잡러를 하게 되면 직장인으로서 누렸던 것들은 또 못 누리는 것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인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보장해 주는 이런 것들은 또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을 좀 잘 보시고 뭐 흔히 말하는 프리랜서로 전환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원래 본업이 있고 또 다른 걸 하실 수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또 그 직장에서 요거를 금지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오영사사님은 조금 전에 회사에 이런 금지 조항이 있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네요. 혹시 뭐 공직이라든지 그렇죠. 맞습니다. 공공기관 이런 데는 특히 심하죠. 대체로 금지 조항이 있는 회사는 그 회사가 좋은 회사다. 아 그래요? 뭔가 크고 공신력 있고 막 그런 회사여서. 약간 이제 이걸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뭔가 사회적 지위와 그다음에 뭐 큰 금전적인 부분도 경제적인 보장이 것도 보상을 되니까. 해주는 그러니까 시장 논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것도 못하게 하고 회사에서 주는 것도 적고 그러면 당연히 튕겨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정쩡한 선에서 회사는 나가기도 애매하고 남아있게 만드는 그런 그래서 구조죠. 두 분은 그 기성 언론사를 이제 나오신 저 포함해서 그리고 셋다 그러네. 이제 우리 이대호 편집장께서는 네. 월급날이 기다려지는 분이 아니라 월급날을 이제 걱정해야 되는 지위로 걱정하는. 바뀌셨습니다. 예, 네. 어쩌다 사장. 오늘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본론은 이제 전세제도하고 G7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두 분도 전세 경험 있으시? 당연히 있죠. 그럼요. 네. 네. 저는 전세 경험이 약간 되게 예전인데 이거 말하면 약간 되게 비난받을 일인가 어쩐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전세를 제가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전세를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사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네. 근데 그때는 약간 사회부 기자 초년생 시절이라 이런 말 하면 그런데 남의 집 가가지고 우편물 이렇게 보는 거를 되게 거의 일상화됐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네네. 이제 무슨 뭔가 이렇게 참고인이나 피고인 그런 옛날에 기자들이 네, 쓰레기통도 맞아요. 많이 뒤졌고. 맞아요. 그래서 이게 남의 집 우편물을 보는 게 너무 일상화됐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집주인의 우편물을 봤는데 집주인이 은행 담보를 잡은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냐면 제가 2년 계약이 이제 만료가 돼서 이거 전세권 설정을 이제 새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뭐 그냥 하셔라 이래가지고 뭐 계약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이게 연장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비어 있는 그 와중에 갑자기 은행에서 그걸 잡아버려가지고 담보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되면 제가 후순위로 밀리거든요. 오늘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도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가서 따졌더니 그래서 똘똘한 임대인인 거잖아요. 네. 임차인은 네, 임차인. 일단 이 전세 이야기 할 때 맞아요. 전반적으로 이게 전세 사기도 그렇고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게 집값이 빠지면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서울 지역 아파트가 하락폭이 6주 연속해서 감소하기도 했고 3월 기준으로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가 전월 대비 1%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닥을 찍은 거냐 아니면 바닥을 다지고 있는 거냐 조금 해석들도 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데이터를 조금 더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누구도 모를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상황은 하락폭이 줄고 있다. 그러니까 데이터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주 연속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이 줄었다라는 거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소폭 올라갔다고도 하죠. 1년 4개월 만에 상승 전환이 조금 나왔다는 건데 이게 추세적으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좀 봐야 되니까 네. 아까 뭐 다지고 있다?
다지고 있다라는 표현도 맞는 것 같고 어쨌든 급락하던 시세가 좀 진정됐다. 이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추세적으로 전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몇 달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경기 상황이 일단 안 좋고 기준금리는 올라가서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부담감은 계속 가구들은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당장 다음 주에 기준금리 이제 한국은행에서 또 한번 결정할 텐데 아마도 동결의 가능성은 있지만 이게 며칠 전에 보니까 뭐 해외 기관에서 8월 달에 한국은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벌써부터. 네. 네. 만약에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조금 이루어지고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는 조금 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죠. 아하. 근데 지금 가격을 약간 아직 뭔가 이게 이제 추세다라고 판단하기에는 그 거래량 자체가 적어가지고 좀 판단하기 좀 힘든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래량이 일단 터져야지 방향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거래량도 조금 늘었다고는 합니다만은 과거와 비하면 평년의 한 절반 수준이라고도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뭐 걱정했던 경착륙은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최소한 연착륙으로는 가는 것 아니냐라는 데서는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미분양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의 일종의 척도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원희룡 장관이 당장 시장의 상승 반전을 기대하는 거는 시기상조다라고 하면서도 미분양 리스크는 좀 덜해졌다, 완화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한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분양 아파트 한 10만 채까지 늘어나는 거는 각오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네. 네네. 각오를 했던 거랑 현재의 진단은 좀 달라지는 건가요? 3월 말 기준으로 7만 2천 호 예. 정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원 장관이 얘기했던 10만 호까지는 아직 조금 남아 있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부동산 시장 자체가 이 하락폭이 줄면서 어느 정도 조금은 하향 안정 추세를 조금 보이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더 악화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자신감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더해서 아직 10만 채까지는 각오하는데 7만 2천 호니까 여기서 뭔가 정부가 그 이른바 미분양 건설사들이나 아니면 시행 대행사를 위해서 뭔가 대책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만약에 자구책으로 해결하고 싶으면 분양가를 먼저 낮춰라. 라는 일종의 압박용 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하, 그렇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분양가를 많이 낮춰서 제대로 잘 완판이 되는 지역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메시지들이 섞여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언론의 문제이기도 한데 언론사들 중에는 건설과 관련된 사주들이 언론을 가지고 있는 데들도 꽤 있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과 관련돼서 미분양과 관련돼서 정부의 강한 대책이 나오기를 논조가 그렇게 돼 있는 데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상황에서 흔히 말하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미분양을 매입해 줘야 되느냐 뭐 이런 논란도 그렇고요. 정부에서 강한 대책을 쓰기에는 뭐 여전히 시기상조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방금 전에 그 고 기자가 지적해 준 대로 먼저 자구 노력을 먼저 해라라는 메시지도 강하게 던지는 것 같습니다. 건설사가 뭐 주요 주주인 언론사도 많습니다만 또 주요 광고주이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그런 이해관계가 없지 않아 있죠. 그리고 최근에 국토부 장관 원희룡 장관이 이야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임대차 3법의 개정 필요성입니다. 계약개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어떻게 보면 공통점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 정부에서 도입이 됐던 제도인데 어떤 문제점 때문에 이거를 이제 개정해야 된다라는 오늘 띄운 건지 이야기해 보죠. 여기와 관련돼서는 뭐 서로의 주장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집값 급등 시기에 나왔던 제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최근에 있었던 뭐 전세 사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의 출발점이었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2+2였잖아요. 그러니까 2년 플러스 2년. 그러니까 세입자가 원한다면 2년을 더 살 수 있게 의무적으로 권리를 보장하고 그리고 한 번 더 재계약을 해서 갱신을 할 때는 전세금을 5% 이상 못 올리게 하는 상한선을 그어놓은 거다 보니까 집주인들 같은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라는 시장을 포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집값을 그러니까 전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전세금이 도리어 크게 올랐고 그러다 보니 집값하고 전세금의 차이가 얼마 안 나는 흔히 말하는 요즘에 역전세까지 시세가 빠지니까 이런 것들을 유발한 제도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죠. 근데 이게
그러면 이 제도 때문에 집값이 그렇게 계속 올랐느냐라고 치면 진짜는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 시장에 크게 공급됐기 때문에 그렇죠. 집값을 끌어올린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원 장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세 개의 제도를 쓸모없는 제도로 생각하고 뭐 이게 개편인지 아니면 폐지인지는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상승기에는 이게 아까 말하는 그런 부작용을 내고는 있지만 지금처럼 집값이 빠진 상황에서는 네. 이 제도를 굳이 고친다고 해도 사실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건 없거든요. 그럼 이거 없앤다 그래서 집값이 오를까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 세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사라지는 건데 그럼 이 세입자들의 보호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는 거죠. 또 사람들은 이제 막 여기에 적응하기 시작했는데 네. 고란 기자의 생각은 어때요? 저는 약간 이 그 계약갱신 청구권 관련돼 가지고 2년인데 4년으로 연장이 됐잖아요. 네. 여기서 약간의 그 실제 집값과 그다음에 전세값의 미스매치가 더 확대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2년마다 뭔가 집값과 전세값의 적정한 그 갭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4년이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갑자기 전세값을 우리 못 올리니까 집값 상승을 가정하고 확 올려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촘촘하게 계단을 한 칸씩 올라가는 게 맞아요. 아니라 한 4칸 정도로 네. 확 올라가는. 4칸 정도 확 올라갔는데 실제 집값은 오히려 더 떨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역전세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차가 더 커진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역전세 등 깡통전세 등 위험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텐데 아예 없애는 것보다는 약간 그 현실을 반영해서 보완하는 편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월세 신고제도 요거는 원래 네. 6월부터 의무화 되는 거였는데 그 의무화를 1년 더 유예한다고 하죠. 그랬죠.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유예할 이유가 있나요? 뭐 때문에 유예하는 건지. 뭐 일단은 뭐 네. 요새 그런 거 많이 유행하잖아요. 월세가 30만 원인데 관리비가 33만 원이야. 아, 이런 약간 꼼수가 난무하고 있고 아마 그 약간 일종의 이제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유예하는 것 같은데 어떤 정책이 시행됐을 때 너무 지나친 유예 기간을 두는 거는 오히려 그 정책이 안착하는 데는 더 방해 요소가 되지 않나라는 헷갈리죠.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여러 가지 정부가 정책 내놓을 때 문제로 지적되는 게 시장에 대한 부정확한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가 정확해야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시장에 현재 가격이 어떻고 뭐 계약 기간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사실은 정책을 도입하는데 더 효과적인 정책을 도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이터의 가장 기본이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유예시켜 가지고 또 1년 동안 하는 둥 마는 둥 제도를 시행하면 정부가 관련된 대책을 내놓는 데 있어서 부정확한 데이터를 그냥 인정해 주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아까 말한 대로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정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개입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시장을 일부 아까 말하는 그런 부작용을 만들어낸다거나 뭐 시장이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걸 좀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신고지잖아요. 전월세 네. 계약하면 가서 신고만 하면 되는 건데 이게 무슨 시장에 뭐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서 이걸 유예할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현실적으로 제 생각에는 이게 신고제라고 했을 때 신고를 잘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할 경우에 적발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적발에 행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 행정력. 그 얘기 원장관이 한 것 같아요. 아. 행정력의 소요 뭐 이런. 네, 그래서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힘들어서 다 이걸 아유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들고 힘든다고 안 합니까 그러면 해야죠. 네. 이것도 누군가의 어떤 신고라든지 그러니까 전월세 신고제 말고 네. 제3자가 투서를 무슨 넣는다는 파라치? 네. 그런 식으로 또 활용이 될 수 있는데 또 많은 분들이 그거 걱정하시잖아요. 이게 과세 근거로 활용될까 봐. 물론 정부에서는 과세 근거로 활용하지 않겠다라고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만 과세 근거로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훗날은 활용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과 의심들이 있는 거죠. 뭐 내는 사람도 그렇고 뭐 네. 걷는 사람도 그렇고 세금은 민감한 문제라 뭐 예전에 중세 시대 창문세 거드니까 창문을 없앴다고 하잖아요. 뭐 그런 것과 비슷한 건가요? 맞아요. 중세 시대 때 네. 창문 개수에 따라서 세금을 거두니까 사람들이 당시에 아니 창문을 맞아요. 없앴다고 하죠. 없애버려요. 되게 그러니까. 촘촘하게 아까 말씀드린 그 관리비 33만 원 꼼수 월세가 30만 원인데 이것도 피해 가려고 신고제 피해 가려고 나온 꼼수잖아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 뭔가 방법을 다 찾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쫓고 쫓기고 대단합니다. 그게 바로 세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절세와 탈세도 있고 제도 보완점 몇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전세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전세금 에스크로 제도가 계속 이야기가 돼요. 이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뭐 매매해 보신 분들은 아마 써보신 경우 있을 텐데 제3자에게 믿을 만한 곳에다가 공탁 먼저 네네. 맡겨놓고 거래가 확실히 이루어진 다음에 서로가 확인을 하면 그 돈이 매도자나 이런 사람한테 이제 그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전세금도 그런 식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중간지대를 좀 놓자라는 제도인데 요건 좀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도움이 좀 될 거라고 보니까 이걸 계속해서 삼자에게 맡겨놓는 게 아니고 이제 흔히 말하는 세입자들의 대항력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렇죠. 집주인에게 돈을 넘겨주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잠시 보관하고 넘겨주는 제도는 충분히 우리가 전세 제도가 살아있다라고 하면 고려해 볼 만한 제도인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지금 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세금의 일부, 그러니까 뭐 한 30% 정도는 아예 공탁으로 맡겨놓고 집주인이 나중에 역전세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돈을 아예 못 돌려주는 상황이 나타나니 그 공탁한 자금을 세입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자. 먼저 돌려줄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시장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그러면 사실 전세 제도를 활용할 이유가 집주인은 없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반전세나 뭐 보증금 좀 덜 받고 맞아요. 월세로 돌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결국에는 시장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의 판단이거든요. 제도라는 거는. 이 제도가 도입됐을 때 이거 싫어서 그럼 난 전세 안 할래 라는 수요가 많아져 버리면 지금 세입자들은 전세를 원하는 수요가 많은데 이 시장에서 이제 전세가 사라지는 하나의 뭐 자극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죠. 보는데 에스크로 제도는 그래도 꽤 합리적인 제도인 것처럼 보여서 좀 적극적으로 제도 도입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디서 이걸 담당해야 되고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뭐 에스크로 제도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이걸 뭐 몇 달 동안 잡아놓지는 않겠죠. 그렇죠. 전입신고되고 확정일자 받고 또 그 임대인의 어떤 세금 체납 사실 같은 것만 확인이 되면 빠르면 뭐 며칠 안에도 이용은 근데 이제 가능하니까. 네. 전세 살아보신 분들은 집주인하고 집 뺄 때 예. 아시잖아요. 돈. 그러니까 이전 그날까지. 보증금 받아서 그거 받자마자 바로 새 집 들어가야 되고. 새집 들어온 데다 옮겨주고 아우, 그 참 하루 힘들어. 동안에 오전과 오후 사이에 그 돈 거래가 다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에스크로 제도가 도입돼서 야 이거 한 2, 3일 묶어놔야 돼. 그랬을 경우에 그 2, 3일 동안에 그 돈 수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 중요한 말이네요. 진짜. 어디선가 돈을 빌려와서 넣어주고 그 사이에 이자가 발생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질 텐데 과연 이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느냐. 전세 안 살아보신 분들은 모르는 거죠. 야 잠깐 묶어놨다가 내일 모레 주는 건데 무슨 문제. 근데 양쪽에서 받아서 지급하고 막 이 문제가 아니 있거든요. 그거 에스크로 진짜 중요한 부분은 지점이에요. 에스크로로 넘기면 되는 거죠. A집의 에스크로를 근데 B집의 그게 에스크로로. 앞뒤가 딱딱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쉽지 않아요. 이사해 보신 제가 분들은 보기에는 이게 에스크로를 담당하는 게 아무래도 금융회사가 될 텐데 그 금융회사 전산 시스템으로 그거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에스크로로 들어있다 그러면 네, 입금된 이게 걸로 맞습니다. 봐주고 뭐 이렇게 맞습니다. 인정하자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진짜 이게 네, 그런 제도가 그러니까 있지 않으면 머릿속에서는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실제 상황에 가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정말 이게 정말 우리나라 이사 시스템이 신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앞집 나가고 뒷집 들어오고 이 집 이사 가고 그 이삿짐 도착하고 풀 때 돈 들어오고 돈 메고 와 이게 하루에 한 서너 집이 탁탁탁탁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정말 신기한데. 이게 근데 몇십 년간 네. 그 몸으로 체득한 노하우가 노하우잖아요. 다들 예. 이사하면서. 이거 이사해 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근데 그 에스크로 제도라는 게 사실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겠다라는데 저도 공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이 19일이니까 집주인이 오늘 내가 전세금 받아가지고 바로 누구 거 내줘야 될 게 있는데 근데 에스크로 때문에 이게 26일에 들어올지 27일에 들어올지 불확실하면 나 그거 안 할래요. 또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에스크로는 에스크로로 넘겨야죠. 그러니까 앞뒤가 다 같은 제도로 네. 되어 있으면은 네. 맞을 텐데. 전세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원희룡 장관이 전세 제도는 수명을 다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과연 전세 제도라는 게 뭐 하루 만에 사라질 수는 없겠지만 네. 많이 좀 줄어들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약간 양분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전세 제도가 가능했던 것 자체가 일종의 이제 집값은 오른다. 그러니까 일단 집주인 입장에서는 갭 투자를 이제 상정을 하고 그러니까 그 월세로 따박따박 받는 거 말고 집값 상승분에 대한 차익을 노리고 들어간 게 전세 제도잖아요. 네. 그래서 집값이 오른다라는 전제가 그래도 통용이 되고 있는 아파트에는 아마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은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점점 사라지고 월세로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 자체가 양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원희룡 장관이 얘기한 전세 제도에 대한 그 발언은 제가 봐서는 뭐 약간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이 제도를 놓을 것이냐 말 것이냐로 결정되는 거지 정부에서 전세 제도를 없애자라고 해서 저는 시장에서 없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전세 제도가 나타난 게 금융사에서 어떤 전세 대출의 상품을 내놔서 만들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이 발달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커지면서 금융회사들은 대부분 기업체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쪽으로 발전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개인들에 대한 대출은 거의 없다 보니까 사실은 집주인하고 세입자 간의 사금융이 발달한 게 전세 출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라 그래서 일부 정부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대출 규모를 늘려놓은 거고 은행들이 하던 일들은 전부 저거였잖아요.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담보가 있는 것만 확실하게 해줬지 네. 신용도를 보고 뭐 모기지 미국처럼 모기지를 해주거나 이런 제도는 전혀 우리나라는 크게 발전하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세 제도가 사라지려면 그렇게 보면 금융사들이 외국처럼 모기지 제도를 활성화해서 개인들이 어떤 주택과 관련된 그러니까 주택을 담보 맡기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한 튼튼한 어떤 금융적인 제도가 보완돼 있지 않으면 어디서 돈을 구해서 어떻게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전세 제도를 정부가 없앤다 그래서 그 수요가 줄어들 것이냐의 문제는 남아 있죠. 근데 워낙 큰 사기 사건이 터졌고 거기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전세 수요가 줄면서 약간 반전세 뭐 이런 수요로 좀 바뀔 것 같은 시장 분위기는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김정학 님이 전세 제도가 나쁜 게 아니라 제도를 나쁜 의도로 사용하는 게 문제입니다라고 의견 그렇죠. 주셨고요. 2261 님이 전세 제도에 있어서 담보를 잡고 있는 거래 은행에서 전세도 개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안전한 거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경제상식 퀴즈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최대환 님이 방송 퀴즈 맞춰서 상품 받는 게 이것인데 네, 초성 힌트 좀 주세요라고. 이게 초성 힌트는 본업과 이 두 글자의 초성이 똑같죠. 아, 그러네요. 비읍, 이응. 여기까지. 그 통계청 자료 보면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투잡, N잡 그러니까 2개 이상의 직업을 갖는 분들이 54만여 명.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라고 합니다. 물론 이건 아마 세금을 기반으로 했으니까 그 이외에도 더 많이 계시지 않을까. 뭐 택배, 약간 배달. 의미는 다른 것 같긴 해요. 어떤 저는 그러니까 본업 직장을 다니면서 네. 뭔가 그 새로운 거 조금씩 뭐 다른 일을 하시는 거랑 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긱스 이코노미의 엔잡러는 아예 본업이라는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가 다 자기의 직업인 걸 약간 엔잡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의미는 좀 다른 것 같은데. 근데 본업과 정답을 가르는 기준이 뭔가요? 돈 많이 더 나오는 게 수입인가요? 아니면 투자하는 시간인가요? 그러니까요. 보는 시간. 그것도 애매한 게 만약에 직장이 본업인데 이걸로 뭐 예를 투자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번다. 이러면 본업이 투자인가요? 네. 애매하네요. 해서 여러분의 의견도 주세요. 네. 정답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G7 정상회의가 일본에서 열립니다. 일본에서 뭐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이 7개 나라를 G7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전경련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G7과 대등한 나라다. 이젠 G8으로 확대해야 한다라고 밝혔는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니까 우리 네네. 입장에서 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해 볼까요? 두 분의 생각과 기준을 합쳐서. G7을 처음에 구성할 때 어떤 기준으로 했느냐를 몰라서 뭐 자기들끼리 뭉쳐서 그냥 이게 한 사실 거잖아요. GDP 순위도 아니고 네. 뭐 맞아요. 정확히 군사력 순위도 아니고 뭔가 좀 그게 객관적인 지표가 있다면 우리가 여기 들었으니까 들어가는 게
확실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MSCI 지수에 편입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간 뭐 보면 우리가 경제력 GDP로는 한 13위, 경제 성장률 G7 평균 2.3인데 우리가 뭐 2.6, 수출 점유율 세계 6위, 뭐 수입 점유는 8위, 군사력은 세계 6위, 뭐 이러니까 그래도 뭐 10권 안에 대부분 다 드네. 그러면 우리도 좀 포함돼야 되지 않겠어라는 객관적인 수치에서는 뭐 주장할 수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G8이 되는 거는 저는 약간 객관적인 지표로는 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과연 이 G7의 세븐이 정말 1등부터 7등까지인지는 의문인 게 약간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나라도 있잖아요. 뭐 특정한 이름을 거론하기 그렇지만 뭐 E로 시작하거나 뭐 K로 시작하거나 이런 나라들. 네네네. 우리가 이런 나라들보다 그것도 못할 것도 퀴즈입니까 보인다. 오늘의? 일단은 전통적인 뭐 과거의 강국이었거나 아니면 땅이 넓거나 인구가 많거나 이런 것도 하나가 좀 배경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여러 데이터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G8에 들어가도 사실은 놀라웠거나 네네, 이상한 맞아요.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경제력으로 객관적인 수치로 따지면 제일 먼저 중국 들어가 있죠. 중국.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G7에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의 역할은 어찌 보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그러니까요. 예, 그런 역할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한 3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은 당시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7 국가 구성이 너무 구식이다. 이렇게 맞아요. 말을 했습니다. member 구성에 변화를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이거 한번 돌아가서 볼까요? 어떤 의미였을지? 아니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니 당연히 G7이라고 하면 뭐 약간 경제력이라든가 뭐 뭔가 군사력이 그러니까 상위에 있는 7개 나라를 지칭하는 듯한 느낌인데 네. 당연히 들어가야 될 중국이 빠졌잖아요. 러시아도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미국의 우방국끼리 그냥 모아놓은 약간 그런 단체의 느낌이잖아요. 그러면서 전 세계를 리드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지적한 부분은 구식이다라는 부분 정말 맞는 것 같고요. 또 이 G7에서 만약에 멤버를 더 늘리려고 하면 모든 멤버가 다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불편한 나라들이 있어요. 중국이 들어오는 게 불편한 나라가 있고 네. 우리가 들어가는데 불편한 나라가 있고 하다 보니까 아직도 구성이 폐쇄적으로 7개 나라가 돌아가는 방식인 거죠. 러시아는 원래 G7 국가에 포함돼서 그때는 G8이었다가 그렇죠. 빠졌죠. 크림반도 뭐 문제 전쟁 때문에. 예전에 하면서 이제 빠져나가서 G7이 돼 있는 상태고 말씀하신 것처럼 3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당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놨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에 유럽 국가들이 불편해하는 게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G7 내에서도 자기의 발언권이나 자기한테 박수 쳐줄 사람들이 조금 더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뭔가 판도를 흔들고 싶은 상황에서 야 멤버 좀 이 구식인데 좀 교체해 보면 어떻겠니? 그래서 뭔가 새로운 멤버를 끌어들여서 분위기를 쇄신하고 싶은 자기한테 박수 쳐주고 싶은 국가를 좀 얘기하다 보니 거기에 우리나라가 언급됐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는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G8으로 해서 G7 국가에 포함시키고 싶어 하는데 일본이 반대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그때 언론에서 흘러나왔었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뭐 친구들하고 모임 만들거나 동창들끼리도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 만드는데 신경 엄청 쓰잖아요, 멤버들. 이것도 사실은 나라들끼리 모임을 만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주로 강대국들이 모여 있는 건데 그래서 기준도 사실은 애매모호한 게 맞기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G7 정상회의에 예전부터 뭐 G11, 네. G11 이러면서 초청국 대상으로도 가고 조금 더 확대를 했을 때 11개 국가에는 또 거의 이제는 당연히 끼는 멤버 이분이 한 14번째 참석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계속해서 초청국으로 초청을 받아서 가는 것들은? 그래도 그렇게 초청돼서 가는 거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이 세계 시장에서 선진국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네. 차원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국가들하고 계속해서 정상들이 만나서 소통을 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는 우리는 인구나 뭐 영토나 자원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이런 국가들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사실은 미래를 보장받기 힘든 나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 적극적으로 이 대외 외교 무대에는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만약에 G8이 된다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긴 하는데 네. 뭐 우리가 막 나서서 우리가 들어갈 거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약간 조금 정경련의 주장이 좀 뜬금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G7에 들어서 G8이 되면 구체적으로 얻는 이득이 뭔가요? 일단 모임에 같이 나간다는 거죠. 우리 G8이야.
나가서 모임에 자랑도 할 수 있고. 나가는데. 아니,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FTA를 맺는다거나 어느 무슨 뭔가 경제 뭐 무슨 연합체에 가입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잖아요. 일단 위상이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예요. 네네. 저도 이제 뭐 친구들 뭐 동창회 뭐 동네 친구들 여러 모임이 있지만 사회적으로 지위가 제일 높은 분들 뭐 의원님, 도지사, 네네. 뭐 재력가, 지역 유지 이런 분들 7명만 끼는 모임에 내가 낀다. 그래서 그게 8명의 모임으로 확대가 된다. 나름의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만나는 사람 자체가 근데 달라진다 이제 이거잖아요. 그러다가 그 모임에 안 끼어 있는 어디 저기 이제 이웃에 사는 그 부자가 네. 우리가 좀 친하게 지내고 거기 부자랑 막 교류도 하면서 우리가 가끔 뭔가 물건도 넣어주고 막 이렇게 해서 돈도 받고 교류가 있는 그 부자가 갑자기 자기랑 별로 안 친한 그 7명의 모임에 낀다고 했을 때 네. 우리를 미워하지 않을까라고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리고 또 정책 공조를 같이 해야 할 뭔가 의무 아닌 의무도 느끼게 될 거예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끼고 싶어서 막 가서 뭔가 로비를 하고 뭘 해서 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우리가 확대해 줄게 들어와라고 한다면 뭐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뭐 근데 이제 네.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들어갔다가 괜히 우리가 잘 보여야 되는 곳에 약간 뭔가 좀 미운 털이 박히지 않을까가 좀 걱정이라서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이미 근데 마이너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중국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네네. 경제 상황에 봐서. 근데 이미 중국하고는 그런 관계 이미 우리 헤어졌어? 헤어진 것까지는 아니지만 거리를 좀 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더 거리를 이제 더 이렇게 더 멀게 만드는 고착화시키기 위해서 되지 않을까? 얼마 전에 중국이 이제 중앙아시아 국가들하고 정상회의 뭐 6개 국가 불러가지고 얘기하면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경고를 한 발언이 나왔던 것 같더군요. 그래서 눈치를 안 볼 수는 없는데, 근데 이제 이 중요한 사안은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우리나라 언론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 G8에 들어갈 것 같아야라고 얘기해놓고 우리들끼리 얘기하고 있는 거지. 밖에서는 일본 기시다 총리 중앙일보에서 그 인터뷰한 내용에 보면. 뭐 언급된 바도 없고 논의한 맞아요. 바가 없다라는 게 사실은 그 내부에서 나온 팩트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G8에 들어갈 것 같은데라고 얘기하고 있는 약간은 건지. 이제 김치국일 수도 있는데 네.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나는데 근데 약간 반대라는 거죠. G7 국가가 대한민국 이리 와 우리랑 같이 하자 이게 아니라 네. 우리도 너희랑 같이 할 자격이 있어. 함께 하자라고 우리가 먼저 제안을 하고 그들 나라를 설득시켜야 한다라는 아마 그런 논리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과거에는 보면 부담스럽네요. 뭐 독일의 예전에 그 메르켈 총리가 팔짱 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책상 딱 짚으면서 막 항의하는 그 엄청난 사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들 나라들끼리는 서로가 정책이 맞지 않는 지점에 대해서는 가끔 대립도 하고 네. 언성을 정상들끼리 높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도 이제 그런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된다. 이런 국민적 바람이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이걸 처음으로 그 G8 이야기를 띄운 곳이 이제 전경련인데 전국 경제인 연합회죠. 그런데 이름을 앞으로는 바꾼다고 합니다. 한국 경제인 협회. 아마 언론에서 이것도 줄여서 할 거예요. 한경협 뭐 이렇게 부르겠죠. 한경협. 네. 간판을 왜 바꾸는 걸까요? 네, 뭐 우리 K 바람을 타고 한국으로 바꾸는 건가요? 라고 생각도 들지만 전경련 하면 약간 뭔가 오명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약간 치욕스러운 일종의 이 단체의 역사를 상징하는 듯한 이름이기 때문에 간판가리 한다라고 봐야 될 텐데 간판가리 한다라고 해서 그 단체의 뭐 역사가 사라지는 건 아닐 테고 쇄신 노력이 함께 이어져야 될 텐데 쇄신안이 뭐 그렇게 실효성이 있나?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간판가리에서 그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투자를 하시다 보면 상장사들도 이름을 바꾸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트렌드가 바뀌어서 이 트렌드를 쫓아가는 우리 회사의 사업 목적이 바뀌고 트렌드가 바뀌면 회사 이름을 좀 변경하죠. 두 번째는 회사에 큰 사고가 터져서 이름을 바꿔서 마치 예전의 회사가 아닌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두 번째의 상황이 전경련은 조금 강한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 정권이나 이런 데서 정견 유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쇄신 의미를 담고 이전과는 좀 그 결을 달리한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름을 바꾸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대기업들을 대표하는 뭐 단체로 출발을 했고 여전히 그런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앞에 한국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로서의 위상을 좀 갖고 싶어하는
자신들의 뭐 바람도 좀 이 명칭에 담아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 정경유착 때문에 문제가 좀 많았었고 실제로 그래서 이제 쇄신을 하기 위한 거고 김병준 지금 회장 직무대행이 그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런데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도 임기가 8월까지고 사실은 여기도 경제인이나 그 기업에서 이걸 또 맡아야 되는 물론 이제 과거의 룰이었겠습니다만 있는데 삼성, SK, 현대차, LG 같은 4대 그룹은 여기서도 탈퇴를 했었죠. 네네.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그러면 이들 기업이 다시 들어오거나 뭔가 여기도 뭔가 G7, G8처럼 멤버를 더 확충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잘 될까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4대 기업이 굳이 여기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우리가 뭐 경제 4단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을 때 어떻게 보면 정경련이 이제 맏형 같은 역할을 했는데 그 이미 지위를 잃어버린 상황이고 굳이 이미지가 안 좋아진 곳에 뭐 탈퇴했다가 다시 뭐 들어갈 필요가 이들 기업 입장에서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정부와의 그 소통 창구는 정경련 말고도 다른 곳이 지금 잘 하고 있잖아요. 또 대한상공회에서도 맞습니다. 있고 무역협회도 네. 있고 많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들어갈까 싶고 만약에 이렇게 4대 기업이 안 들어가는 상황이 되면 이 단체가 다시 힘을 받을까? 그건 조금 약간 의문이죠. 지금 아직은 정경련이니까 정경련은 고민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 4대 그룹이 이탈하고 난 다음에 예전에 이제 예전 자료긴 합니다만 정경련에서 걷는 회비, 네. 회비가 이 단체 주 수입원인데 회비의 절반을 4대 그룹이 그 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4대 그룹이 빠짐으로써 회비가 반으로 줄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당장은 생존을 위해서 돈이라는 게 있어야 뭔가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이 4대 그룹이 들어오는 게 이들한테는 큰 목표일 테고 지금은 이제 여의도에 있는 큰 빌딩 임대료 뭐 이런 걸로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4대 그룹도 우리가 그럼 다시 재가입했을 때 얻는 이익이 뭘까를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 볼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지적으로나 아니면 실제로 도움받는 게 있다라고 하면 들어가는 게 좋을 텐데 한번 빠져보면 알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했으니까 그래 하던 거니까 지속해서 가자인데 이거 한번 구독 끊고 나면 우리가 서비스 안 받고 이거 뭐 살만한데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갈 때 고민이 큰 것처럼 이 4대 그룹들도 지금 만약에 정경련에 다시 들어가서 예전처럼 우리가 회비를 이만큼 내야 돼? 라고 하면 야 얻는 것도 없고 이미지도 별로 안 좋은데 우리가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지를 심각하게 고민할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이름을 바꾸고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정경련이 4대 그룹한테 그리고 대기업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나 정보라든지 뭐 여러 가지라든지가 명확히 드러나야 이 4대 그룹들의 복귀는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전경련의 실질적인 변화도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김치형 경제전문기자 알고란의 고란 경제전문기자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헬시 허그에서 한국인의 건강한 두피에서 찾아낸 두피유래 유산균을, 판촉물 전문 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튜브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어릴 적에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옛날 옛적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예. 요즘에 어르신들 사이에서 이야기 할머니라는 직업이 뜨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나 경쟁률도 높다고 하는데 오늘 직업의 세계에서는 와 재밌겠습니다. 이야기 할머니라는 직업 들어볼게요. 한경 자벤조이 강홍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기 할머니, 이야기해 주시는 할머니들. 그렇죠. 근데 그게 직업이 된다. 이름만 이야기 할머니입니까? 아니면 할아버지도 가능합니까? 할아버지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직업입니다. 왜 할아버지들도 그 제목 자체가 이야기 할머니라 예. 할머니들만 할아버지들 지원하실 수 있고요. 서운하겠는데 사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어릴 적에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이야기 들어본 기억은 사실 별로들 없으실 것 같고 자상하신 할아버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옛날에는 네. 옛날에는 그랬죠. 지금은 달라졌고 지금은
어떤 이야기 할머니를 만나셨는지부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만난 분은 2014년에 이 이야기 할머니를 시작하셔서 올해 이제 10년 차 되신 분이셨는데 처음에는 제가 만나보고 이 배우나 아나운서 출신인 줄 알 정도로 연세가 있으신데도 굉장히 발음이나 표현력이 아주 좋으시더라고요. 네네.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젊었을 때는 출판사에서 일하신 적도 있었고 예. 사회생활을 좀 하셨는데 결혼 이후에 이제 전업주부로 긴 시간을 보내시다가 네. 친구의 권유로 네. 60대 때 이야기 할머니에 도전하게 된 분이었습니다. 오, 60대부터 2014년부터 네. 10년 차네요. 10년 차. 근데 이거를 정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에요? 맞습니다. 이 이야기 할머니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문체부 산하 한국국학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서 이제 2009년부터 진행된 사업이고요. 전국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같은 유아 교육기관에 할머니가 직접 방문해서 삶의 지혜가 담긴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업입니다. 보통 이제 할머니들이 정해진 요일의 기간에 방문을 하면 한 20분 정도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요. 보통 이제 할머니들께서 들려주는 이야기는 지혜나 정직, 효에 관한 주제로 된 이야기고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함양시키고 전통 문화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왜 애니메이션 영화 같은 데 보면 하얀 머리에 뿔테 안경 끼고 이야기 들려주고 아이들에게 그렇죠. 막 교육하고 이런 할머니의 상이 사실은 만화나 애니메이션에 많이 나오는데 요즘 아이들 보면 특히나 이런 어르신들, 좋은 어르신과의 접점을 좀 많이 늘려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해요. 그분들 네. 많이 만나고 어른들의 생각도 많이 들어야. 맞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야지 또 아이들의 인성 교육에도 도움이 될 테고 실제 아이들은 이야기 할머니를 만나고 난 다음에 뭐 반응이 좀 어떻든가요? 아이들 대부분이 이 시간을 굉장히 기다리고 좋아했습니다. 저희 아이도 지금 이제 7살이라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네. 이 이야기 할머니가 화요일에 오시거든요. 오. 이 시간을 굉장히 기다리고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제가 취재하는 날에도 송파구에 있는 그 어린이집을 방문을 했는데 할머니가 이제 교실로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뛰어와서 반겨주기도 해서 제가 혹시 이거 카메라가 있어서 연출된 거냐 여쭤봤더니 늘 이렇게 할머니가 가시면 이런 반응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유치원 아이들은 그 연출해도 그게 잘 안 나와요. 그냥 본심에서 맞습니다. 뛰어간 걸 겁니다. 네. 예. 아이들도 좋아하고 좋습니다. 다행인데. 근데 이걸 직업적으로 지금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야기 할머니들이. 그렇죠. 전국에 한 몇 분 정도나 있는지 파악이 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사업이 2009년에 경북에서 시작을 했는데 시작할 당시에는 한 30명 정도의 이야기 할머니로 출발을 했고요. 올해 이제 누적 활동 인원을 보니까 3,500명이 넘었고 참여 기관이 전국 8,600곳이 넘었습니다. 예. 올해 초에도 이제 모집을 했는데 전국에 500명 이야기 할머니 선발에 3,300명이 지원할 정도로 할머니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와, 누적 3,500명, 네, 3,300명. 3,300여 명. 3,500명이군요. 죄송합니다. 누적으로. 네네, 맞습니다. 근데 처음에 시작을 한 게 30명으로 시작을 해서. 근데 좀 업무 환경도 궁금합니다. 이게 업무라고 하기가 참 뭐한데. 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니면서 이야기를 이제 해주시고. 이제 한 번씩 방문을 하시게 되는데 우선 이제 이야기 할머니에 합격을 하게 되면 사는 지역 주변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선정해서 일주일에 3회 정도 기본으로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일주일에 3번. 맞습니다. 근데 3회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은 1, 2회로 조정도 가능하고요. 유치원에 방문해서 이제 아이들과 소통하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이제 주 업무로 볼 수 있고 한 20분 정도 수업 시간이 정해져 있고 20분밖에 안 돼요? 맞습니다. 한 20분 정도 정해져 있는데 수당이 한 4만 원 정도로 책정됩니다. 회당 4만 원. 맞습니다. 20분에. 사실 유치원 아이들한테 20분이라는 시간은 또 이제 집중력을 감안을 했을 때는 짧지 않은 시간이죠. 사실은 아이들한테는. 그렇죠. 미취학 아동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회당 한 4만 원 정도. 한 달로 치면은 대략 한 3회 방문을 하신다 그러면 한 50만 원 조금 안 되는 3, 4, 12. 그러니까 한 달에 12번 정도 해서. 네. 근데 사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용돈 정도로는 가능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직업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데 어떻게 됐든 외부 활동을 하고 그 외부 활동을 통해서 수입이 창출되는 거니까
소일거리로 하시기에는 좀 적합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일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또 노동의 소중함도 그렇죠. 되는 거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근데 이게 사실 어린이들은 집중력이 좀 약해요. 근데 아이들 앞에서 이거 이야기도 맛깔나게 해야 되겠고 애들 또 반응도 신경 써야 되고 그러잖아요. 네. 이게 노하우라는 게 있을까요? 이야기 할머니들의? 보통 이제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대부분이 전래동화 같은 옛날 배경으로 한 주제의 이야기들이 많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이 조선시대 말투라고 하죠. 그런 말투를 써야 하다 보니까 평소에 이제 이분도 사극을 보면서 대사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집에서 TV 보면서 남편분과 갑자기 사극에서 나오는 대사를 따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웃기도 하고 놀림을 받기도 하셨다고 하는데 이 연기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이들 특히 미취학 아동들의 경우에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짧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관심을 끌기 위해서 발음이나 연기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진짜 구연 동화 하듯이 하셔야 되니까 연기력도 따라해줘야 되고. 그 밖에 또 어려운 점은 없을까요? 이분이 10년 동안 이야기 할머니를 하셨지만 네. 처음에는 몇 번이나 그만두려고 하셨대요. 왜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제 20분 가량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이야기를 모두 외워서 들려줘야 해요. 그래서 할머니들에게는 그게 보통 쉽지 않아요.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서 갔는데 막상 아이들이 이제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럼요. 딴짓하거나 뛰어다니고 장난치는 장난치고 모습에 뭐. 네. 몇 번을 이제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그만두겠다고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할머니가 교실에 들어가면 할머니하고 안기는 모습에 그 마음이 또 사라져서 10년까지 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고 그냥 손주 하나 앉혀놓고 뭐 얘기해 주는 것도 사실은 집중력 오래 못 가는데 그렇죠. 10명 20명 앞에서 하시려면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이거 아까 3,000분 넘게 뭐 이렇게 계시다고 하는데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제가 그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게 매년 2009년 이후부터 매년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선발을 하고 있고요. 네. 보통 1월에 각 시군구별로 모집 공고가 뜨는데 만 56세부터 74세 사이의 여성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1차는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이제 받게 되는데 1차 서류 심사를 거쳐서 2차 면접에 합격을 하게 되시면 7개월 동안 이 이야기 할머니 양성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 교육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법이나 기관에 방문해서 또는 이제 아이들을 대하는 매뉴얼을 배우게 됩니다. 7개월 동안이나 교육을 받아요? 네. 그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교육을 받는 기간에도 하나의 즐거움을 또 느끼실 수 있겠고 소일거리로 또 만족감도 느끼고 또 세상 아름다운 아이들과 하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만족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몰랐던 직업의 세계 새로 알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경 자벤조이의 강홍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저희 이제 2부를 기다려야 할 시간인데요. 2부에서는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 최근의 국내외 경제 데이터들 상황 그리고 주식시장 상황도 같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잠시 뉴스 듣고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